점에서는 오히려 다양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신문 칼럼에 조원 효과라는 말을 했더니 2AM 저 팬들 안에서 제가 갑자기 인기 만점이 됐다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썼냐 하면 이제 뭐 한류 얘기를 잘못하다 보면 이제 그것도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아지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한류라는 게 외국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느 정도는 표면적으로 갑자기 남미 어디에 나타났는데 거기서 수천 명이 와가지고 탁 한다. 이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 하는 거는 이게 수요에 딱 맞춰서 우리가 공급을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 거기서 굉장히 양질의 뭐가 나오는 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철저하게 자연선택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하고 있는 얘기 있죠. 언젠간 요걸 가지고 뭐 책을 한번 써볼까. 넘쳐야 흐른다라는 얘기를 제가 늘 하는데 이게 넘쳐야 하는 거죠. 자연선택이라는 것처럼 낭비적이고 무도덕적인 메커니즘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고 다 죽고 몇 놈 남아가지고 번식하고 이거는 만약에 제대로 된 지능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럼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사회주의의 출발이죠. 그러나 자연은 그걸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왜 그걸 택했을까 하는 거에는 이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막강한 시스템이라는 게 적어도 자연에서는 지금 실증이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많은 아이들이 유석훈 선생님이 88만 원밖에 없는 애들이라고 불쌍하다고 표현은 했지만 어찌됐든 그 많은 애들이 죽어라고 연습하고 7년을 연습해서 데뷔하는 조건이라는 애가 나온 정도니까 그게 외국으로 가면 갑자기 길에서 야, 너 춤 잘 추는 것 같은데 그냥 뽑아가지고 데뷔시키는 저쪽 시스템보다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 얘기도 이제 잘못하면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불행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그런 얘기 하라고 그런 거 하라고 전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가야 될 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만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쯤 하면 일단은 43만 원, 88만 원 훨씬 아니 왜냐하면 88만 원보다 훨씬 적게 받을 거니까 선생님 얘 나오는 애들은 선생님 뭐 한류는 제가 말 나온 김에 경쟁에 대해서 말씀. 한류 자체는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인데 한류라는 그런 너무 지나친 왜곡된 산업관이 오면서 실제로 2000년대 문화가 무너진 거다라는 게 한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단 생태계라는 의미를 계속 쓰면은 이 시장이 커지면서 그게 나간 게 아니고 기존에 해놓은 건데 이게 망했거든요. 망하니까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한 건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간 거기 때문에 재생산되지 않을 거다. 조건이는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재생산이 어려울 거다라는 면에서 이제 한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문화 쪽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다양한 시도가 많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어떤 포디즘이라는 형태의 공장제 대량 생산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문화 형태하고 지식 형태로 경제가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새끼 밥을 먹게 해줄 거냐라는 게 우리의 인권적인 고민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이 시스템이 빠른 시간에 전환하기 위한 열쇠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많이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못하니까 나머지는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서 더 들어가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적 제약 조건이고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시스템 자체는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조업의 일부 있더라도 그 줄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제 문화와 지식 경제로 계속 채워 나가는 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인데 저는 그 두 가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원법
정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뺐던 거는 8월 달에 할 거라고 여야 합의가 돼 있으니까 나는 이제 어차피 할 거니까 그거는 빼자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최고원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화인들한테 4대 보험 정도를 보장해주는, 그걸 간단한 건데 왜 하지도 않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소득, 일단 큰 돈이 아니더라도 청년이다 혹은 뭐 예술계 청년이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서 기본소득을 해주는 게 제일 간단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결국 문화라는 생태를 얼마나 키울 거냐라는 거에 궁극의 안전판이 잡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30만 원짜리 기본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7년 동안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적 삶이겠지만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알바를 하고, 그래서 그게 문화라는 거에 대한 특정한 지원을 줄 거냐 아니면은 이 땅의 청년 모두에게 지원을 줄 거냐, 그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린 다음 길이 없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박사님은 안전판이 있는 경쟁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떨어져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떨어져 나올 일이 없게는 그렇게 시스템 디자인이 안 되죠. 어떻게 하더라도 프리데이터 숫자를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 개인적인 경험이 되고 그걸 사회적으로 다시 그 지식이나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 생계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런 거를 만족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 기본소득은 굉장히 그 레디컬한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뭐 실업보험 몇 개 얼마 주고 뭐 이런 급의 얘기가 지금 아닌 거. 그러니까 채권을 하면은 미니멈이라고 치면은 기본소득이 보장된 채권법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 한국이 그때만 이런 소득 6만 불쯤 되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수준으로 단기간에 갈 수 있지. 지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그 기본소득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계산을 정확히 해본 건 아닌데 2, 3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월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보다는 사실은 많아야겠죠. 낮은 게 맞죠. 아, 최저생계보다 낮게 잡히는 기본소득이요? 그거는 이제 최저생계 높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저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높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 이런 안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복지국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잘못 얘기하고 거꾸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만 불이 되면 가능한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이제 아니 우 공격을 박사님은 해볼 오히려 수 있는데. 반대. 네. 그렇게 해야 6만 불 간다.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가 그 조건 효과라고 해놓고 제가 써놓은 제일 마지막에 조그맣게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제가 두 아이를 직접 만나본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소위 아이돌이라는.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갔는데, 누군지 여쭤봐도 누군지 돼요? 뭐 얘기해도 저 나중에 빼시면 니콘하고 우영이 왔다 갔는데 따로 한 명씩 왔다 갔는데 100% 쓰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안 쓸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딴따라가 아니더라고요. 이들은 정말 기본적인 그 교양도 아주 잘 갖췄고 대화도 가능한 아이들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더니까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 바쁜 과정 속에서 그런 인성교육도 어느 정도 받느라고 애를 쓰고 책도 읽고 하더라고요. 책도 달라 그래서 지금 2PM 숙소에는 제 책이 이만큼 가 있어요. 다 달라 해서 다 갖다 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기 글에다가 맨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아이돌 스타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탑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넘쳐 흘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 하다가도, 그래서 그거 하다가 소녀시대 안 되고 카이스트 가는 아이가 하나 있다면서요. 그 아이를 예를 들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시스템만 잘 만들어줘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면서 성장하다가 꼭 그 세계로 못 들어가더라도 다른 것도 할 수 있게끔 키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려면은 제가 이제 이건 그냥 토론을 위해서 그냥 질러댈게요. 6만 불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죠. 6만 불 그래야 6만 불 간다고 설명하시는데 6만 불이 돼야 그 국물로
걔네들한테까지 돈이 가는 거 아닐까. 대표적인 게 비틀즈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비틀즈를 만든 영국의 문화 정책이나 무슨 뭐 클럽 이런 게 아니고 실업수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수당이 그때 이제 막 그 노동당 쪽이 잘 정비를 해가지고서 클럽에서 대충 인기 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도 밥은 먹고 사니까 비틀즈가 나온 거지. 영국이 무슨 문화 정책을 프랑스보다 잘하고 무슨 촉진 정책을 만들고 지원 정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K-팝인 이런 거는 다 가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선생님이 보신 그런 훌륭한 친구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을 해줄 수 있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쿠폰제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자발적으로 가는 거지. 뭐를 만들어 상품이 되겠다라고 할 때 사실 그 상품이 왜곡된 확률도 있고 계산이 틀릴 위험도 있죠. 그런 점에서 그런 안전판이라는 거가 문화정책에서 동시에 이제 경제정책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위에서 선투자라는 거 아니에요. 선투자를 하지 않으면 6만 부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되면 6만 부를 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제조업이 하면 가지는 좋을 거는 같긴 한데. 제조업이 네.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율하고, 네. 그 다음에 비제조업인 문화나 갖고 이쪽이 있는. 갖고 있는 부가가치율이 일단 훨씬 무한대로 높아질 수 높아질 있고,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 경제의 1차 바틀렉이라는 거는 지금 고용 문제잖아요. 네. 근데 고용은 문화 쪽이 훨씬 투자 대비 높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어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전체 지금 임금률이 한 2~3%도 안 되거든요. 자동차도 5%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문화산업은 인건비 비중이 50% 금방 넘거든요. 그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인다고 할 때 이쪽에 들이면서 고용 문제가 먼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용 문제가 풀려야 20, 30대에 지출이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시스템 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돈이 생기면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바로 망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 박사님은 그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확대 내지는 그 문화산업이라는 게 오히려 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근데 노무현 때 얘기했던 그 서비스업 같은 거는 금융과 건설까지 다 포함한 거를 서비스업으로 보는데, 특별히 문화. 그중에 지식이나 문화가 집적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몇 가지 부분이 있고. 그 점은 저도 동의하고 싶어요. 저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쪽 길이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하고 싶은데, 그건 뭐 제가 경제학을 잘 모르긴 해도 잘 아시면서 그러시니까. 돌아가는 세태가 분명히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정말 제가 이제 요즘 전문 친구들을 예전보다 좀 많이 만나고 있는데, 만나가지고 조금 불편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작을 우석훈 선생님이 당신들을 가르쳐서 88만 원 세대라고 그래서 되게 슬퍼하는데, 고리고개 세대보다 정말 더 불쌍하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요새는 지르시는 거예요. 네,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88만 원 가지고 버텨보자. 왜? 근데 제가 그 TV에서 가끔 보면, 뉴스 시간에 이렇게 보면 20대 후반 친구한테 마이크를 들이댔는데, 30 이전에 제가 성공해야 되는데요. 마음들이 너무 급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너무 급해요. 빨리 성공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어차피 여러분은 직업을 평생 대여섯 가지를 해야 되는데, 90세, 100세까지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판에 결정 내려고 하지 말고 마음 느긋하게 먹고, 까짓거 부모님한테 비비대면서 좀 있으면서 88만 원이 안 되더라도 가지고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이 집 저 집 다 해보고 뚫어보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하다가 보면 거기서 아까 우석훈 선생님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뭐가 나올 거다 하는 얘기를 이제 저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 아까 저는 이제 질문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경제 규모가 그걸 과연 못 해줄까? 그 정도의 최소 그거를 정부가 보장해주고,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뭘 하든 뭘 하고, 부모한테라도 지금 솔직하게 부모가 자식보다 더 지금 현재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부모한테 좀 기대고 여러 가지 하면서 좀 길게 이렇게 보면서 문화 쪽에, 옛날 보릿고개 세대는 문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당장 굶어 죽는데.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건 아니니까
88만 원 세대여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한번 버텨보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잘못 얘기하면 이제 기본소득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욕을 먹던데.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작정이 퍼주기식인 그런 건 아닌 게요. 경제가 정상화돼서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면은 한국은 90년대 후반까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사회였거든요. 그러면은 기본 소득을 보장하더라도 지출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지출이 확 늘어나겠지만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들은 지금도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절 변수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일단 내에서. 그러니까 어느 단계만 올라가 보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실업이 늘면은 이 비용이 늘어서 실업을 줄인 형태 피드백 효과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이게 살아나가지고선 고용이 거의 완전 고용이다 그러면 이거는 0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절 장치인 거지 계속 늘어나가지고 돈을 무한대로 쓰게 된다는 아니거든요. 사실 저런 게 생태학적인 접근인 건데. 네. 그러니까 나는 보면 얼마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가 연동률을 다 해가지고서 몇 가지 조절 장치를 달면은 정부 예산하고 맞춰서 아주 좀 세밀하게 디자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은 난 내년에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대강 보증이 하나만 털어도 바로 시범사업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아무 문제가 안 보이는데 이거 안 된다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4대강만 안 하면 교육에 갖다 투자하고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본소득 자체는 시스템 디자인하면은 정상이 되면은 이거는 지불이 0이 될 수 있는 제도니까 위험한 제도가 아니에요.